이번 시간은 문제 21번부터 볼게요. 주한국은 주민국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무실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네모 박스는 좀 나중에 보시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는 연장 선택권이 있었는데 연장하지 않을 걸로 예측을 했었나 봐요. 근데 X3년 초 영업 환경의 변화 때문에 연장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해졌다. X3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사용권 자산 얼마인가 물어봤네. 일단은 최초 측정부터 한번 해봐요. 자료를 보니까 리스 기간은 3년인데 기본 3년인데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연장하지 않을 걸로 추정했으니까 처음에는 3년짜리 리스로 봐주시면 돼요. 그게 200만 원씩이고 그리고 3년 후 반납할 때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 얘기 없으면은 없다라고 치면 되고 그리고 최초의 할인율은 얼마? 8%. 내재해절 몰라서 증분차입 이자를 쓰면 되겠네. 그래서 리스 부채는 처음에 200만 원 곱하기 2.5770 해서 5154000 그 다음에 사용권 자산은 여기다가 우리 회사가 부담한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24만 6천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24만 6천 원 얹으니까 540만 원 나오네요. 근데 X3년 초에 재측정 하잖아요. 일단 재측정 하기 전까지 한번 가봐요. 먼저 리스 부채는 처음에 5154000이고 뭐 이자 비용 맘만 먹으면 구할 수 있는데 뭐 첫 번째랑 두 번째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자 비용이지 죄송 이자 비용 안 구해도 되니까 대충 넘어가요. 일단은 8% 자 8%만큼 증가했다가 200만 원 빠지고 또 그 다음에도 8% 증가했다가 뭐 이자 비용도 얼마 있을 거예요. 뭐 안 그래도 되고 빠지고 그래서 X년말 부채 잔액은 5154000 곱하기 1.08 빼기 200만 곱하기 1.08 빼기 200만 해서 1851626 그래서 X년 초 재측정하기 전 리스 부채 잔액은 1851626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권 자산도 볼게요. 얘는 리스 개설 직접 원가까지 포함해서 540만 원이고 2년에 걸쳐 감가상각 했을 거예요. 자, 얘네들도 이런 거 다 구할 필요 없고 X2년 말 장부 가치만 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정액법으로 3년에 걸쳐 잔존 가치 없이 감가상각하니까 1년에 3분의 1씩 날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년 지난 시점엔 딱 3분의 1 남아있겠네. 540만 나누기 3에서 180만 원이 X년 말 사용권 자산의 장부 가치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차저차해서 사용권 자산 얼마? 180만 원. 현재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재측정 들어가요. 자, 어떻게 재측정을 해야 되냐면 원래는 여기 200만 원 내고 리스 계약 종료할 줄 알았는데 2년 연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2년 연장하고 나 이제 2년 연장된 기간은 220만 원씩. 그걸 연장하면은 뭐 소유권 넘겨주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 얘기 없으니까 2년 연장하고 반납하는 거다. 맨 마지막에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 얘기 없으면은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최초 할인율이 8%고 수정 할인율이 X3년 초 중분차입 이자율 10%인데 이거 수정 할인율 써야 돼요? 최초 할인율 써야 돼요? 이거는 선택권이잖아요.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이 바뀐 거니까 리스 부채 재측정이긴 하지만 수정 할인율 10% 써야 돼요. 근데 이거 연금이 아니니까 따로따로 다 구해야겠네. 200만 원 곱하기 0.9091 220만 원 곱하기 0.8264 220만 원 곱하기 0.7513 하니까
재측정된 금액이 5289140. 그러면 X년 초에 리스 부채를 5289140으로 재측정해 주세요. 그래서 X3년 초 회계 처리만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자, 리스 부채가 5289140 빼기 1851626 네, 343만 37,514가 증가하네. 이만큼 어떻게 해요? 사용권 자산을 늘려주시면 돼요. 3437514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금액만큼 사용권 자산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용권 자산의 장부 가치가 5237514. 리스 부채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석할 필요 없고 굳이 하자면은 요 녀석 1년 동안 몇 프로? 할인율 수정 할인율 10%로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00만 원 빠지면 얼마 나올 거고 자 아무튼 혹시라도 2000X3년 이자 비용 물어봤다면은 안 물어봤는데 요거에 수정 할인율 10%인 528,914일 거예요. 안 물어봤고 그 다음에 요거 감가상각 해볼게요. 이제 3년 남았잖아요. 원래 1년 남았었는데 2년 연장돼서 그리고 얘는 잔존가치 그냥 반납하는 거니까 나누기 3 하면 돼요. 감가상각비가 1745838. 좀 더 어렵게 나와서 2000X3년 당기 손익 역량 물어본다면은 요거 합계 답하면 돼요. 그래서 사용권 자산 X3년 말 잔액이 3491676. 이번 문제는 요거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단수 차이 고려해서 네, 3, 4, 9일까지 똑같네. 2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리스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문제 22번 봐요. 금융업을 영위하는 주 대한리스는 2000X년 1월 1일 주 민국과 다음 같은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네모 박스는 나중에 보시고 일단 밑에 봐요. 주 대한리스의 기계설비 취득원가 공정가치 아마도 공정가치만큼 돈 내고 사왔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선금 리스 자산 사올 때 얼마 현금을 냈는가 요거와 두 번째 리스 기간 종료 시 회수된 기계설비의 실제 잔존 가치가 500만 원인 경우 손실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봤네. 먼저 요 기기장치의 공정가치 먼저 계산을 해봐요. 항상 명심해요. 이번 문제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물어봤고 제공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식이 제공자가 쓴 돈은 리스 이용자에게 받을 돈의 현재 가치와 같다. 요거예요. 그래서 제공자가 쓴 돈은 얼마예요? 요 제공자가 쓴 돈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플러스 리스 개설 직접 원가고 문제에서 요걸 물어봤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제시해줬네. 주 민국에 지출한 거 20만 원은 쓰잘데기 없는 자료고요. 우리 회사가 부담한 거 리스 제공자가 부담한 거 30만 원이요. 받을 돈의 현재 가치는 구할 수 있겠네. 자, 리스를 어떻게 회수해요? 3년짜리 리스인데 1년에 300만 원씩이고요. 그리고 잔존가치 보증. 네, 전체 예상되는 잔존가치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리스 이용자라면은 맨 마지막에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이 넣어야 되는데 리스 제공자는 전체 예상되는 잔존가치 1000만 원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재 이자율이 10%고요. 그래서 리스 체크는 얼마? 300만 원 곱하기 2.4868 1000만 원 곱하기 0.7513 하니까 14973,400.
요건 리스 제공자가 쓴 돈이자 받을 돈의 현재 가치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요 자산의 공정가치 얼마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사온 금액 14673 400. 그래서 요거에서 30만 원 빼면은 자산의 공정가치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반납시 회계 처리 해볼게요. 반납시 회계 처리. 먼저 채권 1000만 원이 없어지고요. 유효절법 다 하고 맨 마지막에 반납하는 것만 리스 자산을 1000만 원 돌려받아요. 만약에 자산의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 그 잔액이 1000만 원 넘어가면 그냥 이걸로 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태 확인해 보니까 실제 잔존 가치가 500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리스 자산 500만 원에 요거 적출하게 당기 손익 500만 원. 그 다음에 리스 이용자가 보증한 금액은 7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200만 원 미달하게 반납했으니까 200만 원 현금으로 보상을 하셔야겠네. 이만큼 당기 손익 잡아주시고. 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회수된 기계 설비의 실제 잔존가 500인 경우 손실 금액이 얼마인가? 얼마? 이렇게 해서 손실은 300만 원.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23번 법인세 회계 문제인데 요거는 두 번째 해 법인세 회계라서 상당히 어렵다기보다는 손이 진짜 많이 가는 문제가 아니었나요? 볼게요. 주 대안의 X년도와 X년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각각 81만 5천 원과 60만 원이고요. 세무조정사항은 요래요. 등등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율도 달라지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2000X2년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근데 X2년이 첫 해가 아니기 때문에 X1년 말, 즉 X년 초 이연 법인세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X1년 거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X1년 법인세 비용까지 다 구하지 말고 X년 말 이연 법인세 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먼저 X년. 네, X년은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80만 원인데 뭐 그닥 중요한 거 81만 5천 원인데 이번 문제에서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X년에 해야 되는 세무조정이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6천 원. 근데 요 녀석은 앞으로 3년에 걸쳐 2천 원씩 소멸된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FVPL 평가액 2천 원이 나왔네. 올해는 X년은 입금 불산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2000X년 중 처분할 예정이니까 X년에 이렇게 유보가 추인되겠네. 그 다음에 X1년 과세소득이 얼마고 법인세율이 몇 %고 등등등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X년 말 이연 법인세만 구하면 되니까. 자료 보니까 2000X1년도 세율은 30%였대요. 뭐 이거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2년과 X3년 이후 법인세율이 제시가 돼 있네. 근데 X1년 말에 X년에 올해 세율이 30%고 X년 말에는 미래 예상되는 세율도 30%다. 그렇게 예상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세율이 바뀐 게 바뀌었는데 X년 말에는 30%일 것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라고 하면은 X년 말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번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무 단서는 없는데 예상되는 세율이 미래 과세소득에 적용될 세율은 이렇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무 얘기 없으니까 X를 하는데 요거 우리 회사가 알고 있고 요거 기준으로 법인세 회계를 했다라고 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에요. 그래서 X1년 2년은 30%고
X 3년 4년은 법인세율 25%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저 세율 아무 얘기 없으니까 X년도 말에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2년 법인세 자산 얼마? 2,000 곱하기 30%. 그 다음에 4,000 곱하기 25%. 네, 1,600원 2년 법인세 자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만큼 2년 법인세 부채네 2,000에 30% 600원. 그래서 우리 X년 말 2년 법인세 자산 1,600에 2년 법인세 부채 400 구했고, 그리고 이번 문제는 2년 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상계친다 안 친다 아무 얘기 없거든요. 아무렇게나 가정해도 되고 저는 그냥 상계 안 친다 라고 치고 풀도록 할게요. 자, X년 이렇게 풀었고, 그 다음에 X2년도 볼게요. X2년. 이거 오타 있네. 자, X2년 법인세 회계 해볼게요. 2000X2년 과세소득이 60만 원이고, 감가상각 관련 세무 조정할게요. 올해 2,000원 유보 추인되고 3년 4년에 2,000원씩 유보 추인될 거 남아있고, 그리고 작년에 발생해서 FVPL 평가이익이 작년에 입금 불산입이고 올해는 입금 산입 추인되고, 작년에 발생했다가 추인되는 거 먼저 세무 조정하는 게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X년에 처음으로 발생한 게 제품 보증 충당 부채 3,000원. 그럼 제품 보증비 입금 손금 불산입 해야겠네. 그 다음에 요 녀석은 X 3년부터 매년 1,000원씩 이렇게 소멸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미수이자 이자 수익 4,000원을 입금 불산했겠네. 얘는 실제로 현금으로 이자 수취할 때 과세되잖아요. 근데 요 이자는 X 3년 3월 말에 수취한대요. 그럼 X 3년에 4,000원 입금 산입 되겠네. 일단은 올해 과세소득부터 계산해봐요. 60만 원에 이렇게 하니까 59만 9천 원. 그래서 X 2년까지는 세율이 30%래요. 59만 9천 원 곱하기 30% 하니까 17만 9,700원 나오네요. 요 단기 법인세 부채든 미지급 법인세든 적절하게 부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2년 법인세에 대한 회계 처리해볼게요. 보니까 X3년 이후부터는 세율이 얼마? 25%래요. 어이쿠, X년 말에는 싹 다 그냥 25% 하면 되겠네. 네, 이렇게 해서 X2년 말 2년 법인세 자산을 계산해보자면은 7,000원에 25%. 네, 1,750원. 그 다음에 2년 법인세 부채는 얘 하나 있네. 4,000원에 25% 1,000원 이렇게 나왔고, 자 회계 처리할게요. 먼저 2년 법인세 자산은 작년 말에 1,600원, 올해 1,750원. 2년 법인세 자산이 150원 증가했네. 그 다음에 2년 법인세 부채는 X 1년 말에 400원, X 2년 말에 1,000원, 600원 증가했네. 이거 잘못 썼다. 2년 법인세 자산이었지. 그 다음에 대차 맞는 거 법인세 비용에 밀어 넣어 주세요. 17만 9,700원 더하기 600원 빼기 150원 하니까 180, 150. 아유 잠깐만요. 17만 9,400원에 400원에 150. 죄송. 이거 600원. 이거 죄송해요. 자, 600원에서 1,000원으로 400원이 증가했네. 400원.
그래서 17만 9,700원 더하기 400원 빼기 150 하니까 179950 정답은 4번이에요. 이런 어이없는 실수 하나 할 때마다 합격에서 한 발자국씩 멀어지는 거다. 조심하세요. 나도 이런 실수 한 번 할 때마다 인기 강사에서 한 발자국씩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24번 볼게요. 이번에는 전형적인 희석 주당 이익 문제예요. 일단은 기본 주당 이익부터 잽싸게 계산해 봐요. 네, 먼저 2000X년 초 당기 순이익은 X년 초 유통주가 3만 주고요. 그 다음에 변동 내역을 보니까 7월 1일 날 2,000주를 공정가치로 유상증자했대요. 만약에 시가 이하라면 시가와 무상을 쪼개는 작업해야 되는데 공정가치대로 했으니까 그냥 7월 1일 2,000주 월할 계산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9월 1일 날 3,200주 무상증자했대요. 요거 무상주는 원구주에 3,000주 200주 이렇게 원구주에 가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변동 내역이 뭐냐면은 2000X년 10월 1일 전년도에 발행한 전환사채 액면금액 100만 원 중 20%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대요. 전환 가격은 500원이에요. 사채 액면 500원당 한 주네. 100만 나누기 500 하니까 총 2,000주로 전환 가능해요. 이 중 20%니까 10월 1일 날 400주가 전환이 된 거예요. 요거 말고는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익수에 영향 미치는 거 없으니까 이제 월할 계산할게요. 1월 1일은 12분의 12에서 33,000. 그 다음에 7월 1일은 12분의 6에서 1100. 그 다음에 10월 1일은 12분의 3에서 100.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에서 34,200. 그 다음에 우선주 배당 구해야 되는데, 자, 유통 우선주는 2만 주고 액면금액 5,000원에 배당률이 5%니까 주당 배당금이 250원씩이네. 그 다음에 이번 문제에서 중요한 거, 우선주는 누적인데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우선주 배당금을 함께 해서 2년치 지급한대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뭐긴 뭐예요? 페이크지? 자, 누적적 우선주라면은 2년치, 3년치 연체 배당까지 포함해서 지급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선주 배당 구할 때 저런 거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항상 1년치 하는 거잖아요. 주당이익 구할 때. 그래서 일단은 우선주가 2만 주 곱하기 250원. 그래서 5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체 당기 순이익이 1,526만 원인데 여기서 우선주 배당 500만 원 까면은 1,026만. 기본 나왔네. 보통주 계속 당기 순이익 1,026만을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익수 34,200으로 나눠주시면 네, 딱 300원 나와요. 딱 300원 나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네. 그 다음에 희석 볼게요. 어이구, 희석. 여기다 해야겠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잠재적 보통주가 전환사채에 있거든요. 전환사채 희석 효과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여기가 1월 1일, 여기가 12월 31일. 일단 요 높이는 2,000으로 세팅해 주시고, 왜? 싹 다 행사하면은 2,000주니까. 근데 이 중 10월 1일 날 20% 400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잠재적 보통주는 이렇게 빗금친 넓이에요.
요 B급식 넓이 얼마? 1900. 뭐 사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알아서들 구하시고. 잠재적 보통주 1900주. 그다음에 자료 보니까 요 전환사채 이자 비용이 17만 1,000원이고요. 세율은 20%. 그러면 회피되는 이자 17만 1,000원에 법인세과 가지고 고려하니까 곱하기 0.8. 희석순이익은 13만 6,800원이에요. 일단 희석인가 반희석인가 확인해 보세요. 나누기 1900 하니까 주당 72. 어이코. 희석 효과 있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희석 주당이익 계산해 볼게요. 일단은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잠재적 보통주 중에 희석 효과 있는 전환사채 1900주에 13만 6,800원을 얹어 주시면 돼요. 계산을 해보자면은 네, 288 나오네. 그래서 희석주당이익 네, 4번에 288 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문제인데 간접법인데 상당히 기본기가 튼실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멘붕이 올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주 대안의 엑셀런도 현금표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보시면은 세전이익 있고 법인세 비용이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자, 간접법으로 현금표 작성하고요. 이자 지급과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 현금으로 분류한대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보통은 영순이 얼마인가 우리보로 구하라고 하는데 영순이 188만 4,900원이다 라고 제시한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아, 여기 세전이 있고 법인세 비용 없으니까 여기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비용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낸 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에서 당기순이익이다 하면 되겠네. 일단은 간접법 되는 대로 한번 해봐요. 네, 보통은 간접법을 당기순이익에서 시작하긴 하는데 이번 문제는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세전이익에서 시작할게요. 문제에서 세전이익이 215만 원이다 라고 돼 있고 참고로 요 세전이익은 당기순이익 얼마 여기다가 법인세 비용을 제거한 거 요 금액인데 각각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전이익이 215만 원이에요. 이건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이 제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제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나머지 제거할 거 봐요. 이자 비용 3만 원 제거하시고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안 나올 리가 없죠. 감가상각비 7만 7천 원 제거하고 요거 말고는 제시된 거 없으니까 제거할 거 더 없다라고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당기순이익은 215만 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7만 7천 원 하니까 자 2257000 그 다음에 영업 관련 자산 부채 회계 처리해봐요. 먼저 매출채권 재고자산 일단 이거 볼게요. 먼저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 채무는 영창 맞고요. 자 미지급 이자는 이자 지급 관련인데 이자 지급 영어로 보지만 영창은 아니잖아요. 기타 영업이고 그 다음에 단기 법인세 부채와 이연 법인세 부채는 법인세 납부 관련인데 법인세 납부는 영업이익 영업인데 영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만 조정해 주시면 되겠네. 아 조심할 거. 보통은 기초가 왼쪽, 기말이 오른쪽이에요. 이거 조심하시고. 근데 아이고 증감을 제시하는 바람에 이거 안 봐도 어차피 안 낚이는 거네. 요거 제시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매출채권 38,000원 감소. 그 다음에 재고자산 15,000원 증가. 그 다음에 매입채무 8,000원 감소. 이걸로 끝이네요.
왁구 안 맞는 거 현금 밀어 넣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영순이 아니라 영창이에요. 영창. 네, 272000. 자, 272000. 그다음에 법인세 납부 볼게요. 근데 안타깝게도 법인세 비용이 얼마인지 안 나왔고, 그다음에 법인세 관련 자산 부채를 보니까 미지급 법인세, 단기 법인세 부채 3,000원 증가. 그다음에 이연 법인세 부채는 1,400원 감소. 그다음에 현금 얼마 나올 텐데 이거 아직 모르겠고. 요게 그 법인세 납부액. 그다음에 이자 지급이랑 관련된 거 보니까 이자 비용이 3만 원이고, 그리고 관련된 자산 부채 중에서는 미지급 이자 하나 있네. 미지급 이자 2,500원 감소. 그다음에 현금 32,500원. 얘는 일단 모르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영창 2720009 구했고, 여기서 법인세 납부 까고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만 이자 지급 32,500원 까고, 이렇게 한 게 영순이잖아요. 요걸 제시한 거예요. 영순이 얼마 문제에서 1884900. 끝났네. 이거 왁구 안 맞는 게 법인세 납부한 거잖아요. 자, 272000 빼기 32,500원 빼기 1884900 하니까 354600. 이게 얼마? 얘가 354600이다 이 소리네. 그렇다면 이 법인세 비용이 얼마? 354600 더하기 3000 빼기 1400 하니까 356200. 세전이익이 요 손익계산서 꼭대기를 보여드리자면, 꼭대기 아니라 하단 부분 보여드리자면은 법인세 비용 차감용 순이익이 215만 원인데, 우리 방금 법인세 비용 역산했잖아요. 35만 6,200원 까니까 요게 당기순이익 1793800.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굉장히 색다르게 물어보긴 했는데 기본기가 튼실한 사람이라면은 시간 좀 투자해서 이렇게 풀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고급 회계 문제 볼게요. 요 고급 회계에서는 26, 27 합병 관련 문제인데 요게 가장 어려웠어요. 볼게요. 주 대하는 엑슬연중 주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150주를 15만 원에 취득하고 FVOCI로 분류했다. 그 다음에 단계적 합병했거든요. X년 초 추가로 나머지 의결권 있는 보통주 850주 85%를 취득하여 합병했대요. 그래서 취득을 위하여 20만 원 현금과 보통주 500주, 액면 총액 50만 원에 공정가치 80만 원을 발행하여 교부했대요. 합병을 현재 주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공정가치는 주당 1,200원, 액면가는 주당 1,000원이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거 X년 말에 공정가치 평가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나왔네. 근데 X년 말 공정가치는 따로 안 나오는데 요 주식의 X2년 초 공정가치가 주당 1,200원이라고 했거든요. 아무 얘기 없으면은 X1년 말도 주당 1,200원이었겠지라고 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주 곱하기 1,200 해가지고 18만 원이다라고 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여기까지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X연중 FVOCI를 15만 원에 사왔고, 그 다음에 현금 줬고, 그리고 X연말 공정가치는 대놓고 안 나왔지만 X년초 공정가치를 바탕으로 똑같다라고 치면은 FVOCI 3만 원에 FVOCI 평가액 3만 원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그 다음에 X년초 합병하는 거예요.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 합쳐서 순자산이라고 할게요. 싸그리다 공정가치를 인식해야 되는데 항목별로 얼마인지 제시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합쳐서 순자산 공정가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전 대가로 기존에 보유하던 FVOCI 18만 원에 현금 20만 원에,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했네. 합해서 납입자본 하셔도 되고요. 자본금의 주발초 나눠도 되고, 액면가치 50만 원에 공정가치 8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전 나눠서 할게요. 50만 원에 30만 원 이렇게. 이게 바로 뭐다? 이전 대가. 이전 대가가 118만 원. 그 다음에 순자산 공정가치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게 여기 있네. 우리 회사는 이전 대가로 신주 발행했잖아요. 자, 만 원의 신주 발행비를 지출했대요. 얘는 따로 회계 처리하면 되죠. 일단 얘부터 할게요. 신주 발행비. 현금 만 원에 주발초 만 원 이러면 되는 거고. 그리고 깜빡하기 쉬운 거 먼저 해치울게요. 여기 FVOCI에서 기타 포괄손익이 3만 원 작년에 발생하고 요 기본 위에 쌓여 있잖아요. 이거 뭐 해야 돼요? 재분류 조정? 아니라 지분 상품이니까 직접 대체. 기본 후 3만 원을 이익여금 3만 원으로 직접 대체. 이거 까먹기 쉬우니까 이런 거 미리미리 해두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 까먹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추가로 또 고려할 거. 요약 재무 상태표 보니까 부의 자산이나 부채 빼고요. 순자산 공정가치는 148 빼기 60해서 여기까지만 본다면 88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 될 게 좀 더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 추 대안은 합병과 관련하여 만세 회계 법인에게 재무상태 실사 용역 의뢰했고 3만 원을 용역수수로 지급했어요. 그 다음에 주 대안은 합병 관련 전담팀을 구성했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로 이 팀 유지 원가로 2만 원을 지출했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회계법인한테 3만 원 준 거는 수수료 비용 정도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담팀 유지비로 2만 원 들었거든요. 이건 뭐 판관비 정도 하면 되는 거고.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래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합병일 현재 주 민국의 종업원들은 회사 경영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 대안은 합병을 이후 즉시 주 민국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주 대안의 경영진은 이러한 주 민국의 종업원들의 가치를 8만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집합적 노동력. 얘네들은 별도로 식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식별 안 되는 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있잖아요. 얘가 제일 대표적이지. 집합적 노동력, 그 다음에 미래 예상되는 비용이나 손실, 그리고 잠재적 계약. 이 정도 식별이 안 되는 거 대표적인 3대장이에요. 그 다음에 합병일 현재 주 민국의 상표명 K월드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잖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주 민국이 해당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것을 업계 및 고객들이 인지하고 있어 합병 이후 주 대안이 이 상표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대안은 이 상표권의 가치를 3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로 식별 가능한 부의 무형자산이잖아요. 3만 원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순자산 공정가치는 얼마? 장부에 있는 거 88만 원에 추가로 식별된 거 3만 원에서 91만 원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전 대가가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27만 원 크잖아요. 요만큼 영어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 26번은 2번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번 이거 되게 어려웠어요. 추가 자료 다 똑같은데 이러한 추가 자료가 있다라고 쳐요. 합병일 언제 주대한은 주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피소된 상태이다. 자, 여기 주민국이 있고요. 얘는 피합병법인. 그 다음에 주대한 합병법인. 결국에는 한 식구가 되었으나 한 식구가 되기 전에는 둘이 싸웠대요. 민국이 주대한을 고소 때렸어요. 고소. 그래서 주민국이 소송에서 이길 것 같고요. 자, 배상금의 공정가치가 2만 원으로 추정된대요. 얘는 자산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대한은요. 충당부채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어요. 주대한 입장에서는 뭐 충당부채 요건을 만족한다면 충당부채 잡을 수도 있는데 얘는 이와 관련해서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대요. 근데 요 녀석은 공정가치가 얼마? 2만 원으로 추가로 식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기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자, 일단 여기까지는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아. 여기서 뭐가 달라지느냐? 그 피합병 법인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받을 돈이 2만 원이잖아요. 자산 2만 원이 추가로 식별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받을 돈 2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순자산 공정가치가 얼마 되는 거다? 요게 88만 원 더하기 상표권 3만 원에 소송으로 깽값 받을 것까지 포함해서 91만 원이다. 93만 원이다. 얘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소송으로 받을 돈이 있다면 나 왜 이래? 93만 원. 그럼 영업권이 얼마? 이거 25만 원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영업권 물어봤으면 25만 원이라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를 소송 거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소송은 이제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자산이 깽값으로 인식했던 자산이 소멸해 버려요. 만약에 여기 우리 회사가 충당부채를 잡고 있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충당부채를 한 3만 원 정도 잡고 있었다라고 쳐요. 그럼 만 원만큼 어이쿠 어떻게 해야 되지? 회계에서 대차 맞을 때 10중 8구는 단기손익이에요. 단기손익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충당부채를 뭐 조금 잡을 수도 있죠. 한 12,000원 잡았다고 쳐요. 그럼 8,000원을 여기다 단기손익.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우리 회사가 이시당초 충당부채 안 잡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싹 다 단기손익 2만 원. 요거 기존서에는 단기손익에 반영하라 이렇게만 돼 있고 구체적인 계정 과목은 나도 모르니까 단기손익해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이 요게 X2년도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인가 물어봤거든요. 요거 이렇게 하면 되면 되겠네. 그래서 X2년 단기손익 영향은 7만 원 감소.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28번 볼게요. 자, 28번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계산 자체는 되게 간단하긴 한데 현물 출자로 인한 관계기업 주식의 취득이거든요. 볼게요. 주대한은 엑슬년 초 보유하던 토지를
주 민국에게 출자하고 현금 만 원과 주 민국의 보통주 30%를 수취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현물 출자로 관계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현물 출자가 상업적 실질이 있나 없나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단 현물 출자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상업적 실질이 있다라는 말이네. 그 다음에 출자 당시 주 민국의 순자산 장부 가치는 5만 원이며 이는 공정가치와 일치. 이거 좀 달라야지 재밌는데 좀 아쉽네. 그 다음에 그 토지는요 주 민국이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X년도 당기순이익이 만 원이에요. 2000X1년 당기순이익 영향이 얼마인가 물어봤네. 그러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회계처리 해봐요. 먼저 우리 회사는 토지를 넘겼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업 주식을 받았어요. 근데 1대1이 아니에요. 요 관계기업 주식에다가 추가로 현금 만 원을 받았어요. 얘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일종의 교환거래 비스무리 한 거거든요. 그럼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해야 돼요. 그게 얼마? 3만 원이요. 그래서 현금 만 원의 취득원가 얼마? 당연히 만 원이고. 그 다음에 관계기업 주식의 취득원가 얼마? 나머지 2만 원이고. 이렇게 분개 때려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먼저 관계기업 주식 2만 원 받고 현금 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대변도 3만 원 써야지. 근데 토지 장부 가치가 2만 원이잖아요. 장부 가치 2만 원짜리 토지를 3만 원에 팔고 그거는 가지고 현금과 관계기업 주식을 받았다라고 치는 거예요. 요 처분이익 만 원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X년말 지분법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료에서 2000X1년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만 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기업 자산부채 장부가치 공정가치 차이 없다 그랬고 내부 거래가 뭐뭐뭐 발생했다 이딴 소리도 없네. 하지만 내부 거래가 하나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바로 요거. 토지 전체 대금 중에 3분의 1은 현금 받았고 3분의 2는 관계기업 주식을 받은 거잖아요. 저 처분이익 중에 3분의 2만큼은 내부 거래 성격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이 자 여기 내부 거래 자 여기 만 원 중에 3만 분의 만만큼은 그냥 현금 받고 판 거니까 실현된 게 맞아요. 하지만 3만 분의 2만만큼은 관계기업 주식을 산 거고 요거의 3분의 2만큼은 일종의 내부 거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6667 되겠네. 반올림에서 또 조정된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은 3333 이거고 그리고 우리 회사 지분율이 어디 갔지? 30%. 3333 곱하기 30% 하니까 반올림에서 1,000원 나오네. 지분법 이익이. 그래서 요거 회계 처리해 보자면은 관계기업 주식 1,000원에 1,000원 지분법 이익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요거 염가 매수 차익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해당 사항 없으니까 딱히 안 해봐도 괜찮고 아무튼 당기순이익 영향 얼마? 지분법 이익과 처분이익 두 개 더한 11,000원 증가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29번 자 이게 관계 지분법 관련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정답은 3번이에요.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보유지분의 변동은 예를 들어 예제로도 봤었잖아요. 기존의 40%인데 일부 팔아서 30% 되는 경우 이거는 자본거래로 회계 처리한대요. 자본거래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자 회계 처리하다가 대체 안 맞잖아요. 자본거래로 회계 처리한다면 그거 자본에 반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주식 거래 대차맞는 거 자기주식 처분 손익이라는 자본 잡잖아요. 감자할 때도 감자 차익, 감자 자손 자본 잡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제에서 기억날 거예요. 40에서 30%할 때 대차맞는 거 단기 손익, 처분 손익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잖아요. 단기 손익을 인식했다는 것은 자본 거래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손익 거래로 보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뭐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 30번 볼게요. 주 대한은 2000X년 초 주 민국의 보통주 6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했다. 지배력 획득을 현재 주 민국의 순자산 장부명과 공정한 일치했고요. 2000X년 초 주 대한은 사용 중인 기장치를 주 민국에게 4만 원에 매각했다. X 3년 말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X 이번엔 좀 특이한 게 보통은 1년 차, 2년 차 요 정도 물어봤는데 3년 차 거 물어봤어요. 근데 3년 차 거 물어봤어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래서 아무튼 X3년 지배기업 소유주 기속단기 순이익이 얼마인가 물어봤네. 자, 바로 구해볼게요. X3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단기 순이익이 각각 2만 원, 만 원이고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공정가치 차이에 따른 조정은 없고 일치한다 그랬고 재미없게도 그 다음에 내부거래 한 건만 조정하면 돼요. 자, 내부거래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 내부거래 내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장부가치 얼마, 취득원가 5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3만 원이니까 장부가치 2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거를 내부거래 통해서 4만 원에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거래로 인한 처분이익 2만 원. 그 다음에 내부거래 한 다음에 잔존 내역연수가 5년이거든요. 1년에 얼마? 8,000원씩 감가상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요 하늘색이 내부거래 제거하기 전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내부거래 제거하고 나면은 자 2만 원 베이스로 5년이니까 4,000원 4,000원 감가상각을 했을 거예요. 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안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요게 내부거래 제거 후의 모습이다. 그래서 X 2년과 3년 내부거래 제거 회계 처리 보여드릴게요. 첫째, 내부거래로 인한 처분이익 2만 원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8,000에서 4,000으로 4,000원 줄이시고 그 다음에 상대 계정은 다 못 쓰면 돼요. 그 자산 이게 뭐지? 기계 2만 원, 기계 4,000원. 그 다음에 X 3년에는 감가상각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감가상각비 4,000에 상대 계정은 그 자산 기계. 자, 아무튼 X 3년에는 내부거래 재고분계 플러스 4,000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어디다 넣어야 되지? 요 내부거래가 주 대한이 주 민국에게 하향 내부거래네. 그러면은 지배 쪽에서 조정해야지. 그리고 작년에는 지배 쪽에서 마이너스 16,000원 이렇게 조정을 했을 거고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자면은 지배 기업은 24,000원으로 조정이 되고 종속기업은 만원. 요거 말고는 없네. 그래서 만약에 연결 단기 순이익 물어본다면 34,000원이고요. 자, 이 중에서 비지배 계속 단기 순이익 얼마? 만원의 비지배 지분율 40%에서 4,000원. 지배 계속은 24,000원 플러스 만원의 60%니까 3만원. 문제에서 물어본 지배 기속 단기 순이익은
네, 5번에 3만 원.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주 대한은 엑셀연초 주 민국의 보통주 75%를 15만 원에 취득하여 지배라고 획득했고요. 순자산 장부 금액은 15만 원인데 자본금 10만 원에 이익여금 5만 원이에요. 또 공정가치, 장부가치 차이 나는 거 토지 하나 있는데 3만 원 차이 나고요. 그리고 재평가 모형하면 그 문제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원가 모형이네. 이런 거 재평가 모형 적용하는 것은 나중에 2차 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부 거래 관건이 있어요. 엑슬연중 주 민국은 원가 10,000원 재고를 주 대한에게 2만 원에 판매. 주 대한은 이 재고 자산의 50%를 엑슬연중 외부로 판매했고 나머지 50%는 엑슬마련제 재고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 거래 미실현이익 얼마? 10,000원에 50% 5,000원. 그리고 엑슬연도 주 민국이 보관 단기 순이익은 3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투자 주식의 그 종속기업 주식에 대해서 원가법 하고 있고요. 지분법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분법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 지분은 종속기업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제가치 비례하여 결정한다. 비지배 지분에 대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아니한다는 연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였고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법인세율 20%. 아 정말 쉬울 뻔했는데 법인세율 20% 고려해야 된다. 이게 조금 어렵네. 그래서 첫 번째 법인속 효과를 고려한 경우 지배력 획득기를 인식할 영업권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회계처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지배력 획득을 현재 종속기업의 자본이 자본금 10만 원에 이익여금 5만 원. 그 다음에 대변 볼게요. 15만 원에 우리 회사 지분율이 75%니까 네, 11만 2,500원. 종속기업 주식이랑 까고요. 그 다음에 15만 원에 25%, 37,500원은 비지배 지분. 장부가치, 공정가치 차이 나는 거 토지 하나 있는데 그게 3만 원이에요. 만약에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3만 원의 75%는 종속기업 주식에서 까고 25%는 비지배 지분에서 까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는 법인세율이 20%예요. 아, 요 3만 원 차에 대한 이연 법인세 부채를 잡으셔야 돼요. 얼마? 장부가치, 공정가치 차이가 3만 원이고요. 법인세율이 20%니까 이연 법인세 부채 6,000원 잡아주시고 그래서 법인세 효과까지 고려한 장부가치, 공정가치 차이는 2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4,000원에 75%, 18,000원은 종속기업 주식에서 까고 그 다음에 24,000원에 25%, 6,000원은 비지배 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종속기업 주식을 총 얼마에 샀냐면은 15만 원에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얼마 깠냐면은 11만 2,500원이랑 18,000원. 이렇게 하니까 19,500원이 비거든요. 그래서 19,500원 종속기업 주식 마저 제외하고 이거는 법인세 효과를까지 고려한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추가로 지급한 거거든요. 요거 영업권 잡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법인세 효과까지 고려해가지고 지배력 획득일에 인식할 영업권은 19,500원 해주시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문제 2번, 32번 법인세 효과를 고려한 경우 비지배 기속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물어봤네. 일단 엑셀련 양사의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은 안 나왔고요. 종속기업만 3만 원 나와 있네요. 네, 토지 같은 경우 3만 원 차이 나는데 토지는 감가상각 같은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처분했다 이런 얘기도 없거든요. 토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정할 거 없고요. 내부 거래만 조정하면 돼요. 내부 거래 미션이익 얼마? 10,000원짜리를 2만 원에 팔았으니까 내부 거래 매출 총이익은 10,000원이고요. 모판비율 50%, 10,000원 곱하기 50%, 5,000원이 내부 거래 미실현이익. 근데 주 민국이 대한에게 판 거잖아요. 상향 내부 거래라서 5,000원의 조정은 종속에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세전이고요. 법인세율 20%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거래 제거 세전으로는 5천이고요. 세율 얼마? 4,000원 해야지.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 하셔서 또 지배는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종속기업은 26,000원으로 조정되는 거예요. 지배속 당기순이익은 아무튼 이거에 플러스 26,000원에 75% 하면 되고 비지배기속은 26,000원에 25%. 네, 6,500원 정답은 2번이에요. 법인세 효과 고려하는 거 빼고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네. 33번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말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요거 정답이 5번인데 이거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것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건 패스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34번 봐요. 34번은 예상 거래에 대한 현금 흐름 위험회피 회계인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현금 흐름 위험회피 회계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리는 문제여서 이거까지 건드리기에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번 분석해 볼게요. 주 대안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근데 X년 3월 말 100개의 배터리를 국내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건 예상거래예요. 예상거래. 네, 이러한 미래 예상거래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 위험회피 적용이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주 대안은 배터리 판매 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2000X년 12월 1일 선도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거래 조건부터 볼게요. 조건에 따라 이렇게 할게요. 거래 조건은 배터리 100개를 여기 X이년 요 거래일 현재 선도 가격이 12,000원이거든요. 단위당 12,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으면 되겠네. 뭐 우리가 매입 포지션인지 매도 포지션인지 자료에서 제시 안 했는데 제시 안 했으면 당연히 올바른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당연히 가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조건에 따라 우리 회사가 수취할 금액과 지급할 금액 알아봐요. 먼저 지급할 금액이 100개 곱하기 선도 가격만큼 그 다음에 수취할 금액이 120만 원으로 애시당초 확정인 거고 그리고 일단은 시점별 요 선도 계약의 공정한치부터 계산해봐요. 먼저 X년 말 조건에 따라 우리 회사가 수취할 금액은 애시당초 120만 원으로 확정이고요. 요때 배터리 선도 가격이 11,300원이거든요. 100개 하니까 113만 원. 그래서 요 선도 계약의 공정가치는 플러스 7만 원이고 자산 7만 원 잡아주시면 돼요. 화폐 시간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명시했으니까 그냥 7만 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결제일에 X이년 3월 30일자 볼게요. 조건에 따라 수취할 금액은 애시당초 120만 원으로 확정인 거고 내가 지급할 금액은 105만 원으로 확정되었네. 15만 원 결제받으면 되고 파생 상품의 공정가치는 플러스 15만 원 이렇게 구해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요거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먼저 X년 말에는 파생 상품 얼마 자산 7만 원 잡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현금 흐름 위험회피 회계에 적용하니까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그거를 초과하는 것은 당기손익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X년 말까지 누적 평가 손익은 7만 원.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은요. 처음에는 현물 가격 기준으로 총 130만 원에 팔 수 있을 걸로 예상했는데 X년 말에는 125만 원에 팔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현물 가격 기준으로 5만 원만큼 미래 현금 흐름이 불리해진 걸로 예상이 돼요.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중에 5만 원까지는 위험회피에 효과적이고 2만 원은 그걸 초과한 거네.
그래서 5만 원까지만 위험회피 누적으로 효과적인 거니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고 첫 해니까 요게 기포누다 하면 돼요. 자, 기타 포괄손익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5만 원은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 2만 원은 비효과적인 부분 이렇게 나눠서 회계 처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X2년 3월 30일 와요. 자, X2년 3월 30일 했는데 누적평가 손익은 얼마? 15만 원이에요. 일단 요거까지 회계 처리해 보자면은 선도 8만 원 추가하고요. 상대 규정은 알아볼게요. 먼저 X년 3월 31일 현재 미래 현금 흐름은 총 130만 원에서 105만 원으로 25만 원만큼 불리해졌어요. 누적 기준으로 25만 원 불리한데 누적으로 15만 원 평가이 났거든요. 알고 보니까 누적 평가의 15만 원이 싹 다 위험에 피해 효과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기포누는 싹 다 15만 원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포누와 기포누의 차이 10만 원 요거 기타 포괄손익 잡으면 되지.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10만 원에 대차 안 맞는 거 당기손익. 자, 작년에 당기손익 2만 원 인식했는데 누적으로 어때요? 빵 됐죠? 왜? 누적 기준으로 위험에 피해 비효과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파생상품 결제할게요. 현금 15만 원 받고 선도 15만 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타 포괄손익 때문에 기포누 잔액이 대변에 15만 원 있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지어가면 돼요. 먼저 예상거래. 예상대로 배터리 100개를요. 단위당 현물 가격인 1,500원씩에 총 105만 원에 팔았다라고 쳐요. 현금 105만, 매출 105만. 그 다음에 요 녀석의 원가는 단위당 10,000원이래요. 100개니까 100만 원. 제품 100만 원. 매출원가 100만 원. 그래서 이런 매출 거래에 대한 여기 기포누 15만 원은요. 재분류 조정하래요. 근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해야 되는데 당기손익 계정이 뭔지 제시 안 하거든요. 그냥 당기손익이기만 하면 다 맞는 거예요. 자, 대충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고요. 물어보는 게 2000X이년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 물어봤네. 그리고 배터리 판매가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까지 포함해서 답하래요. 그럼 얼마? 매출, 매출원가, 재분류 조정된 거, 그 다음에 X년에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아니한 거 이렇게. 플러스 105 마이너스 100만 플러스 15 빼기 2 하니까 18만 원 증가해서 정답은 4번이네요.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리는 유형의 문제였네요. 그 다음에 35번 이거는 외화 환산과 관련된 말문제인데 3번이 틀렸네. 볼게요. 보고기업의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일부인 화폐 상목에서 생기는 외환 차이는 보고기업의 별도 재무제표나 해외 사업장의 개별 재무제표 및 보고기업 해외 사업장 포함하는 재무제표에서 외환 차이가 처음 발생한 시점부터 당기손익이 아니라 이건 기타 포괄손익이잖아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이고 요거 말고도 상당히 어려운 말문제가 아닌가 싶네. 그리고 계산 고급회계 말문제는 공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고 싶고 제가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고급회계 말문제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급회계는 제일 긴 거 찍는 게 정석이다. 근데 제일 긴 게 정답이 아니네. 그 다음에 고급회계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정부회계 봐요. 와 이거 정부회계는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왔어요. 그동안 나왔던 정부회계 기출문제는 감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 출제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부 얘기를요 세법 공부하는 것만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부 얘기가 1, 2차 다 100점씩 나온다면 이렇게 내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법 공부하는 시간에 한 20분의 1 정도 정부 얘기 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정부 얘기에 맞추려고 그 정도 시간을 투입해서는 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래에는 올해처럼 이렇게 그지같이 날 확률은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기출문제는 이런 게 어려운 게 나온 적이 있다라고 참고해야지 이렇게까지 어렵게까지 어려운 걸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어요.
먼저 36번. 이거 예규에서 말문제 구석탱이 있는 거 냈는데 5번이 틀렸더라고. 참고로 요거 꼼꼼하게 공부하고 그러지 마요. 이런 거 또 안 나오니까. 보험 충당부채 평가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적립금과 준비금 선정 방식이 보험금 예상 지급의 선정 방식과 유사한 경우 그 적립금과 준비금 미경과 보험료 적립금은 보험 충당부채로 본다. 어디가 틀렸나요? 미경과 보험 적립금은 보험 충당부채가 일부가 아니라 기타 부채로 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학생들이 뭐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정보회계 책만 들여다보면 정보회계를 진짜 전공하신 교수님들이야 이거 알겠지만 이거 어떻게 알아? 아무튼 이번 문제는 너무 과하게 어려웠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이거 또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아니니까 이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마요. 그 다음에 문제 37번. 요거는 그나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네, 이거는 맞춰야지. 그래서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딱 1번에서 쉬운 거 나왔네. 순자산 변동표상 순자산 증가사항은 전기 오류 수정이익, 회계 기준 변경으로 인한 생긴 누적이익을 말한다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순자산 변동표상 순자산 증가에 넣는 게 아니라 기초 순자산에 반영하는 거예요. 요거는 마치 기업회계에서 자본변동표에서 소급법 적용한 거 반영하는 거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오류 수정은 소급법 하잖아요. 그거랑 유사한 형식으로 지자체 회계도 똑같이 반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산 증가사항 뭐 나와요? 회계간 자산 이전, 물품 소관 전환, 양여 기부, 기타 증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순자산 증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8번.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설명하는 재무제표 작성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그나마 좀 쉽게 나왔네. 3번이 틀렸는데 볼게요. 비만 계정은 어떤 경제활동의 발생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계정을 말하며 자산 또는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자, 이러한 비만 계정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만 남겨두는 거예요. 얘네들은 회계장부에는 남아 있어요. 1,000원씩. 근데 재무제표에는 표시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39번 볼게요. 와, 이런 걸 내나? 아무튼 39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예규에서 구석탱이에 있는 계산 문제를 좀 이상하게 냈는데 요거 우리 시험에서 또 나올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니까 이런 거 붙들고 고민하고 앉아 있으면 떨어지려고 작당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이런 그지 같은 게 나왔고 혹시라도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제껴야지 라고 참고하셔야지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출제자 의도가 뭐야? 이런 거 제발 좀 고민하지 마요. 볼게요. 중앙관서 A 부처와 B 부처는 2000X년 초 각각 도로와 건물을 다음 같은 조건으로 취득했다. A 부처는 민자사업 BTO 방식이고요. B 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BTL 방식으로 취득했대요. 여기 B 부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취득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이 리스 취득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더 쉬우니까 해볼게요. 자, 취득원가 10,000원에 기대 수익률 연 5%, 사용 수익령 부여기간 10년, B 부처는 연간 시설 임대료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자, 먼저 B 부처. 여기 놨게요. 얘네들은 임대형 민자사업 BTL이에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이 리스 취득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권 자산, 그냥 건물이라고 할게요. 건물 얼마? 10,000원에. 리스 부채 10,000원. 이렇게 해요. 자, B 부처는 연간 시세 임대료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산 증가액이 얼마예요? 자산 10,000원, 부채 10,000원. 그래서 자산 증가 10,000원.
자, 요거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B 붙여봐요. A 붙여. A 붙여는 수익형 민자 사업이래요. BTO 방식. 자, 회계 처리해 볼게요. 먼저 도로 10,000원. 그 다음에 사용 수익권은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인식하고요. 대참 맞는 것은 적절하게 손익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사용 수익권을 구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출제자가 어떻게 해서 의도한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요거 10,000원을 잡는 것만 10,000원을 잡아야 정답 처리가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할게. 왜 10,000원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앞으로 제가 좀 연구 좀 해볼게요. 출제자 의도는 요거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 자, 아무튼 출제자 의도는 요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용 소유권이 일단은 이거 정답은 무조건 사용 소유권 10,000원으로 잡은 건데 왜 10,000원 됐는지는 이거 아무도 모르고 출제자만 알아요. 출제자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고민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도로는 자산이고요. 사용 소유권 자산의 차감이잖아요. 자산의 증가 빵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산 증가 없고 얘는 10,000원 증가 했으니까 양자의 차이는 10,000원이다. 자,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고 사용 수익권이 왜 10,000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됐는지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출제자 의도는 요건 같은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또 안 나오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요. 그 다음에 문제 40번 봐요. 다음은 일반 회계만으로 구성된 중앙관서 A 부채의 X년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회계자료이다. 아래 거래는 모두 현금 거래이고 현금 거래인데 먼저 중앙관서 A 부처는 이거 일반 회계니까 뭐 해야 돼요? 이거 국고금 회계해야 돼요.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국가회계에서는 국고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국고금 회계가 자산에 어떤 영향 미치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아무튼 아래 거래는 모두 현금 거래니까 중앙관서 입장에서는 국고금 회계하셔야 되고요. 이거 외에 내부 거래 같은 거 없대요. 등등등 나와 있네. 위 거래들이 X년 말 중앙관서 A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에 미친 영향 2. 재정상태표상 국가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에 미친 영향 각각 얼마인가. 일단은 국가 입장이 쉬우니까 국가 입장에서 먼저 봐요. 이 국가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이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국가 입장 먼저 수익이 10,000원이네. 이런 거는 프로그램 수익이든 비교한 수익이든 비배분 수익이든 상관없이 국가 회계 실체 국가의 자산을 10,000원 들리는 건 어차피 똑같아요. 그 과정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부담금 수익도 자 이거 비교한 수익인데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부담금 수익 비교한 수익이든 상유 수익은 프로그램 수익 같은데 프로그램 수익이든 국가 재무제표 순자산을 증가시킨 건 마찬가지. 그 다음에 토지 어때요? 토지 같은 경우 국가 회계실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회계 처리해 보자면은 현금 8,000에 토지 8,000이잖아요. 어때요? 일반적인 기업이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국고금 회계라는 그 그지 같은 거 안 하니까 얘는 대한민국 정부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건비, 보존비 있는데 뭐 인건비든 보존비든 비용인데 명칭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비용이니까 순자산을 감소시킨다. 이거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플러스 15,000원에 마이너스 22,000원 하니까 네 국가 입장에서는 3,000원만큼 잠깐만요. 25,000원 22,000원 3,000원만큼 증가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찍는 게 최선이에요. 그 다음에 A 부처 입장에서 봐요. 자, A 부처는 국고금 회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워요. 먼저 얘네 둘은요. A 부처 순자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왜 그런지 회계 처리 보여드릴게요. 자, 사용료 수익이든 부담금 수익이든 어차피 이거는 유사해요. 이게 재정 운영표에 반영하는 건 좀 다르지만 순자산에 미친 영향은 어차피 같아요. 자, 볼게요. 먼저 사용료 수익이든 부담금 수익이든 돈을 받아요. 국고금 얼마
뭐 비교한 수익이든 교환 수익이든 뭐든지 간에 수익 얼마 얼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국고금 회계에서 쪽 빨아가잖아요. 이거 털리고 그 다음에 상대 계정은 국고 이전 지출. 그래서 요거 회계 처리를 합치면은 국고금 퉁치면 되지. 국고 이전 지출 얼마 수익 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수익이든 국고 이전 지출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먼저 이 수익 같은 경우는 재정 운영표를 통해서 적립금 및 잉여금에 반영될 수도 있고, 만약에 비교한 수익이라면은 바로 가는 거고, 국고 이전 지출은 순자산 변동표에 바로 가는 거잖아요. 어때요? 순자산의 증가 감소 어때요?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도 봐요. 자, 비용 지출하는 거네. 일단 뭐 해야 돼요? 국고금을 받아와야 돼요. 이만큼 국고 수익. 그 다음에 지출할게요. 국고금 얼마. 요거는 네, 국고금 얼마. 그 다음에 적절한 명칭에 비용 얼마 이러면 되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회계 처리를 퉁치면은 비용 얼마에 그 다음에 국고 수익 얼마. 얘도 어때요? 요 국고 수익 같은 경우는 순자산 변동표에 순자산의 증가고요. 비용은요. 재정 운영표 통해서 적립금 및 잉여금에 순자산의 감소로 이어지잖아요. 순자산 영향이 결국엔 없는 거예요. 국고금 해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토지 취득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토지 취득.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현금 내고 토지를 취득하니까 이거는 순자산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국고금 해결하다 보니까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해볼게요. 먼저 이거 토지 8천짜리 필요하네. 국고금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국고금 8천, 얘는 숫자 쓸게요. 요건 국고 수익 8천. 그 다음에 8천 내고 토지 사와요. 국고금 8천, 토지 8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쳐보면은 토지 8천에 국고 수익 8천. 어때요? 얘는 차변의 자산. 얘는 국고 수익 같은 경우는 재정 운영표 가는 거 아니에요? 순자산 변동표에 바로 반영해서 자본의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순자산 8천원 증가예요. 네, 이렇게 해서 중앙관서 A 부처는 8천원 증가 2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국고금 회계의 전반적인 논리를 알고 있냐 물어보는 굉장히 국고금 회계랑 관련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3년 회계 강평 마치도록 할 거고요. 점수 충분히 많이 받으신 분들은요 2차 바로 달리시고요. 그 다음에 한 350 요 정도 받은 사람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솔직히 올해 저 개인적으로 작년보다는 커트라인 떨어질 것 같은데 한 350, 60 이 정도까지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올해 난이도가 꽤 있었기 때문에 350, 60점 정도 받으신 분들은 2차 시험 바로 들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350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일단은 2차 달리세요. 1차 붙은 떨어지든. 그 다음에 300점대 중반이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기본기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 강의부터 다시 차분차분 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시